나는 젊었을 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 능력보다 의리를 먼저 받고 말보다 마음을 더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숨어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젊은 시절 나는 회사를 키우려는 열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돈도 시장도 기술도 중요했지만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좋은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실패의 시작이었다. 그 시절 삼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숫자만 보았고 사람들의 눈빛은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믿었던 부하가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흘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다. 계약 문서가 그 사람의 손을 거쳐 유출된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째서 그가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배신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일 이후 나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겉으로 성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나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사람, 나의 신뢰를 발판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없이 속았다. 그러나 그때의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돈을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회사를 위협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무능은 가르치면 고칠 수 있지만 거짓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 후로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봤다. 태도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진심을 보여준다. 나는 회의 중에도 사람들의 눈을 자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조직을 흔들었다. 나는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현장을 다녔다. 공장, 회의실, 거래처, 심지어 식당까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뀌지만은 이익이 걸린 순간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나는 그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돈이 오가는 자리에 사람의 본심이 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인간학 교과서였다. 나는 돈을 통해 사람을 봤고 사람을 통해 회사를 봤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직원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언제나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의 떨림 속에서 거짓을 읽었다. 그 후로 나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습관을 봤다. 평소 어떻게 걷는지, 보고할 때 어떤 시선으로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이 진심을 말해준다. 진심은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습관이다. 나는 사람을 믿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 믿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신뢰는 선물처럼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며 쌓아가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했다.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고 다시 생각하게 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국 사람을 얻는 길이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의 모든 평가 기준을 바꿨다.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사람됨을 포함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신뢰를 쌓는 능력을 중시했다. 어떤 이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나는 대답했다. 거짓된 효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직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 철학은 훗날 삼성을 지탱한 근본이 되었다. 나는 한 번의 배신으로 수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이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익이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남는 사람. 나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자주 말한다. 당신의 주변을 보시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결국 환경의 거울이다.
부자는 돈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환경을 바꾼다.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판단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히 성장하게 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경영이라 불렀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봤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의 얼굴에 희망을 봤고 돈이 생긴 후에는 사람의 얼굴에 욕망을 봤다. 그 차이가 너무나 뚜렷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매일 되돌아봤다. 나는 지금도 후회한다. 만약 그때 그 첫 배신을 당하기 전 내가 조금만 더 사람을 깊이 봤더라면 내 인생의 상처는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배웠다. 부자가 되는 길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잘못된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을 잘못 보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의 에너지를 채우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남기고 싶다. 사람을 잘못 보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는 또 하나의 인간 유형을 보게 되었다. 돈보다 더 위험한 존재, 바로 탐욕으로 움직이는 인간이었다. 탐욕은 사람의 얼굴을 서서히 바꾼다. 처음에는 열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처럼 번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 탐욕의 얼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능력 있고 유능해 보이던 사람들이 돈의 냄새 앞에서 서서히 변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탐욕은 배신보다 빠르게 조직을 썩게 만든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삼성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 나는 여러 번의 내부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의 탐욕이었다. 나의 개혁은 사람의 본질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던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 반대했고 미래보다 당장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회장님,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십니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탐욕은 혁신의 가장 큰 적이다. 나는 탐욕이 조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잠시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조사해보니 그는 자신의 개인 이익이 걸려있는 부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분노보다 슬펐다. 그의 머리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었다. 오직 나만 있었다. 탐욕은 사람의 언어를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나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탐욕은 숫자를 부풀리고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조직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맞으면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과 함께 한 장의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그 보고서에는 과도하게 조작된 수익 예측치가 있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정직하지 않은 숫자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잔고입니다. 그날 회의실은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진짜 개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탐욕은 늘 달콤한 말로 자신을 숨긴다. 조금만 더 벌자. 이번만 예외로 하자.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이 조직의 공기 속에 스며들면은 도덕은 무너지고 원칙은 사라진다. 나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경고음을 울렸다. 탐욕은 조용히 다가와 조직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은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 없이 번 돈은 결국 회사를 망칩니다. 나는 탐욕형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눈앞에 이익만 보는 단기형 탐욕가. 둘째,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을 비교하는 시기형 탐욕가. 셋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지배형 탐욕가. 이 셋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탐욕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한 번은 한 중간 간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이 목표입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탐욕의 본질은 바로 그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 속에 있다.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며 그 욕망의 진짜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늘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의 욕심에 잡아먹히겠구나. 나는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다. 회장실의 크기도 줄였고 불필요한 의전도 없앴다. 옷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검소한 부자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절제는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탐욕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다스려야 하고 돈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다. 탐욕은 결국 돈보다 강하다. 돈은 계산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탐욕은 오직 철학으로만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많은 순간을 잃음 속에서 배웠다. 돈을 잃었을 때보다 사람을 탐욕으로 잃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가르쳤다. 부자가 되려면은 먼저 욕망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나는 그것을 내 철학으로 삼았다. 탐욕은 성공을 늦추는 가장 교묘한 적이다. Have a virtue was a virtue was a virtue was a was a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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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a virtue. 나는 이 말을 젊은 리더들에게 남긴다. 탐욕은 처음엔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만 결국 당신을 삼킨다. 욕망을 에너지로 삼되 그것에 종속되지 마라. 돈이 당신을 끌어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난하다. 진짜 부자는 욕망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그 후 나는 탐욕보다 더 무서운 인간을 보았다. 그들은 잘못을 해도 절대 책임지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왔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생각했다. 이들이야말로 조직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구나. 다음은 내가 만난 또 하나의 인간 유형,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잘못을 해도 절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이 틀어지면 부하를 탓했고 상황을 탓했다. 때로는 운을 탓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마다 느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미래까지 포기한 사람이다. 나는 회사를 이끌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회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나를 가장 분노하게 했다. 그 말 속에는 주인의식이 없었다. 맡은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조직을 좀먹는 독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명령을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동료를 원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한 핑계를 준비한다. 실패가 닥치면 변명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이 생기면 모른 척한다. 그러나 책임은 회피할수록 더 커지고 결국 자신을 덮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책임을 피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신뢰의 붕괴를 맞이한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회피의 반복 속에서 무너진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해외 고객의 불만이 폭발했다. 담당 임원은 나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회장님,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외주업체가 늦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외주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늦은 건 당신의 책임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터 당신의 자리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앉을 겁니다. 그것은 냉정했지만 반드시 필요했다. 조직은 책임이 명확할 때만 성장한다. 나는 늘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책임을 피하지는 말라. 실수는 인간이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책임지지 않으면 그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 책임은 부의 근본이다. 책임이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나는 그것을 불안한 부라고 불렀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능했다. 그들은 말로는 완벽했다.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일이 틀리면 제일 먼저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깨달았다. 말이 큰 사람일수록 책임은 작다. 진짜 리더는 말이 적고 책임이 크다. 나는 그 후로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을 더 신뢰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들은 평소에는 회사의 공을 가로채고 문제가 생기면 공기처럼 사라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되묻곤 했다. 나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리더란 결국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다. 책임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큰 조직도 흔들린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책임이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책임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돈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 책임이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은 젊은 간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정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결과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운명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덧붙였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책임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책임 없는 리더는 조직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나는 회사 안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실패의 순간마다 책임을 피했다. 그러나 결국 조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반대로 능력은 부족했지만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지려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모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것이 리더십의 진리였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대신 책임지는 리더를 따른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긴다. 그들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료들의 열정을 식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그들의 태도가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책임을 피하는 문화는 조직을 천천히 죽인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 개혁의 초점을 문화의 재정립에 두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책임 없는 문화에서는 무너진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경고했다. 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라. 내가 한 결정의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내 책임이었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책임을 아래로 내리지 않았다. 나는 직접 나서서 사과했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책임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야 한다. 그래야 조직은 두려움 대신 신뢰로 움직인다. 나는 인생의 많은 실패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책임을 지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책임을 회피할 때는 항상 변명과 두려움이 뒤따르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그것은 역설이지만 진리였다. 책임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시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돈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머물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부의 무게도 견딜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결국 이 결론에 도달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임을 피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결국 부를 불러온다. 그러나 세상에는 책임보다 더 교묘한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나는 그들을 아첨형 인간이라 불렀다. 다음은 내가 직접 겪은 진실을 숨긴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칭찬으로 다가왔지만 그 말의 끝에는 늘 이익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긴 인간 유형을 꼽으라면 단연 아첨형 인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나를 향해 웃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말했고 눈으로는 진심을 흉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이 드러났다. 그들의 칭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없이 속았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조직의 중심을 뒤틀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을 숨기는 사람은 적보다 위험하다. 삼성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던 시절 나는 해외 사업의 실적 보고를 받았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회장님, 성과가 훌륭합니다.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다. 보고서는 완벽했지만 숫자는 너무 매끄러웠다. 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진실을 보았다. 공장은 계획보다 늦게 돌아가고 있었고 제품 불량률은 보고서보다 훨씬 높았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아첨형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즉시 본사로 돌아와 회의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로 모든 보고는 현장에서 직접 올라오게 하라. 진실을 숨기는 순간 회사는 이미 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긴장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듣기 원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좋은 보고보다 솔직한 보고를 하시오. 칭찬은 나를 달게 하지만 진실은 회사를 살린다. 아첨형 인간의 문제는 그들이 진심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는다. 그리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다. 오히려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독이 숨어 있다. 나는 그 독을 여러 번 삼켰다. 처음에는 달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직은 서서히 병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칭찬은 리더를 잠재우고 비판은 리더를 깨운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회장님의 비전은 완벽합니다. 누구도 회장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불쾌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나는 정직한 조언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내 비전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내 비위를 맞추는가?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진짜 충성은 동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이 아니라 견제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회사 문화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장려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오히려 그를 신뢰했다. 반대는 위험하지 않다. 침묵이 위험하다. 아첨형 인간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들은 아니오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리더가 듣고 싶어하는 예만을 반복한다. 그 예가 쌓일수록 조직은 현실에서 멀어진다. 나는 그런 조직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직접 보았다. 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실무진은 이미 프로젝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회장님의 결정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후회했다. 내가 만든 문화가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내 자신에게 말했다. 리더의 가장 큰 실패는 부하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회의 방식부터 바꿨다. 내가 먼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머뭇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진짜 생각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진실은 명령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실은 대화에서 나온다. 아천명 인간은 언제나 리더의 눈치를 본다. 그들은 결과보다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실패를 보고하지 않는다. 대신 성공만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리더가 아첨을 즐기면 조직 전체가 부패한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칭찬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가 진짜 동료입니다.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서 그 한마디의 비판이 회사를 살리는 것을 수없이 봤다. 내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나를 말렸다. 회장님,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바꾸십니까?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늘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만 새로운 가능성이 자란다. 아첨형 인간은 변화를 막는다. 그들은 리더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 속에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말한다. 당신 곁에 늘 당신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나는 내 곁에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다. 그 한마디가 나를 깨우고 회사를 살렸다. 아첨형 인간은 늘 리더의 그림자를 담는다. 리더가 자만할수록 그들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리더는 늘 겸손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칭찬은 나를 잠재우고 진실은 나를 깨운다.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듣기 좋은 말에 취하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나는 이제 또 다른 인간 유형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들은 늘 불평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어도 세상이 자신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나는 불운하다, 운이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그들을 피해자 의식형 인간이라 불렀다. 다음은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독을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은 늘 같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회장님, 저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나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처음엔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들은 불운한 게 아니라 불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고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었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둔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진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늦게까지 남아보 고소를 쓰고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은 늘 같았다. 회장님,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시장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게 문제다. 하지만 그는 늘 외부를 탓했다. 결국 그는 그 태도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잃었다. 나는 그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불운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불운을 부른다. 피해자 의식형 인간의 특징은 명확하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지는 걸 두려워한다. 잘못이 생기면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내세운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타이밍이 나빴다. 경기가 침체였다. 그러나 그런 말은 변명일 뿐이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완벽한 조건을 주지 않는다.
나 또한 그랬다. 1980년대 삼성의 전자사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기술도 인재도 자본도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믿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회사를 만든다. 나는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습관을 보았다. 그들은 항상 다음 기회를 말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는 지금의 태도로 결정된다. 지금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당신이 행동하면 그 차이가 성공이 됩니다. 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복은 소수만이 한다. 불만은 감정이고 극복은 선택이다. 나는 늘 선택을 강조했다. 인생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늘 열심히 하는데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열심히는 하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했다. 나는 덧붙였다. 노력은 변화를 위한 수단이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일했다면 그것은 10년의 경험이 아니라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팀장이 되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피해자 의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성장한다. 피해자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그 감옥은 문이 열려 있음에도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낯선 자유보다 더 쉽게 선택한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인다. 나는 그 경험을 수없이 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불평 대신 질문을 던졌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불평하지 마시오. 불평은 문제를 키우고 질문은 해답을 만든다. 실제로 위기 때마다 불평하는 부서는 침체했고 질문하는 부서는 성장했다. 그것이 조직의 차이를 만들었다. 불평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질문은 가능성을 연다. 나는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서 그 차이를 느꼈다.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비교 속에 산다. 남보다 늦었다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향을 본다. 남보다 늦어도 자신이 옳은 길에 있음을 믿는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우리가 늦게 출발했을 뿐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결국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피해자의 언어를 금지시켰다. 힘들다, 운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입에서 사라졌다. 대신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은 기회다로 바꿨다. 언어가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운명도 바뀐다. 그것이 내가 배운 성공의 법칙이었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말한다. 불평은 공짜지만 대가는 비쌉니다. 불평하는 동안 당신은 해결책을 잃는다. 반면 책임지는 사람은 모든 실패에서 성장한다. 세상은 불평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것이 내가 경험으로 얻은 진리다. 피해자 의식은 가난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감정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이 당신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노력한 만큼만 반응한다. 불평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그 후로 불평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을 이용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인간형을 발견했다. 그들은 불평도 하지 않고 탐욕도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늘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끌었다. 나는 그들을 두려움형 인간이라 불렀다. 다음은 그 두려움형 인간들이 왜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다. 두려움형 인간은 늘 조용하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결단의 부재가 숨어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가장 큰 실패는 잘못된 결정보다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기회를 봐도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들고 위험을 봐도 도망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쌓여 인생 전체를 지연시킨다. 나는 사업을 하며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직접 경험했다. 198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무리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였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삼성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두려움형 인간은 언제나 안전을 선택한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지만 동시에 성장도 피한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답답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정체된 삶이다. 두려움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실패인가 아니면 변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바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두려움과 싸우기에 늘 준비했다. 실패할 각오를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시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웠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행동뿐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갇히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한 번은 새로운 기술 투자건이 있었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내부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타격을 입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마디에 회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결국 그 시도가 삼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올려놓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하나가 회사를 바꾼다. 두려움형 인간은 눈빛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늘 계산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인생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단은 논리보다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결코 결단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나는 그 말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했다. 결정의 순간 나는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나를 깨웠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멈춘 사람이다. 나는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생각의 훈련을 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가장 나쁜 결과를 상상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나는 바로 행동했다. 두려움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다. 불확실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불을 얻는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신조로 삼았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담당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들이 먼저 제안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면 때로는 포기입니다. 나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 5분의 통화로 우리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 임원은 놀랐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을 이기면 세상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인생에서 두려움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 IMF 위기 때였다. 모든 기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나에게도 선택이 필요했다.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전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증명할 때입니다. 모두가 움츠릴 때 우리는 투자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삼성을 다시 일으켰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두려움을 넘은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두려움형 인간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신뢰를 잃은 사람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두려움은 결국 자신감의 부재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오지만은 경험은 결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결단 없는 인생은 영원히 불안하다. 나는 두려움형 인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그들은 머리는 뛰어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이 행동을 이겼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핑계로 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멈춘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돈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온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한다. 나는 인생을 통틀어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 모든 실패가 나를 키웠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끄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용기나 결단보다 더 교묘하다. 겉으로는 모든 걸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적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남의 열정을 비웃는다. 나는 그들을 냉소형 인간이라 불렀다. 다음은 그 냉소형 인간들이 왜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의 이야기다. 냉소형 인간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인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 말하고 다른 사람의 열정을 비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결코 앞장서지 않는다. 대신 늘 뒤에서 말한다. 그건 실패할 거야. 그건 의미 없어. 다들 그렇게 하다 망했어. 그들의 언어에는 희망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세상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다. 냉소는 지식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용기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삼성이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오히려 내 확신을 키웠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냉소를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나는 믿었다.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큰 꿈이어야 가치가 있다. 냉소형 인간의 공통점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평가하려는 습관이다. 그들은 스스로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남의 시도를 평가하고 비난한다. 실패한 사람을 조롱하며 성공한 사람을 시기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남을 평가하는 동안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냉소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막이다. 나는 회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늘 말했다. 그건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을 좀 보십시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건 언제나 이상이었다. 이상이 없는 현실은 정체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수록 나는 가능성을 증명하겠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냉소형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웃는 대신 시도하라. 비판하는 대신 참여하라. 세상은 참여한 자의 것이다. 냉소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결핍이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만이 쉽게 단정한다. 나는 한 번의 회의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젊은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뒤 한 임원이 말했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를 멈췄다. 그대는 가능성을 따지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숨기는가? 나는 젊은 연구원에게 말했다. 계속하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냉소보다 실패가 낫습니다. 그 연구원은 그 후로 진짜 혁신을 이루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리더는 냉소를 멈추게 하고 도전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다. 냉소형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열정까지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불씨 위에 물을 붓는다. 나는 그런 문화가 퍼지는 것을 경계했다. 삼성의 초창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세계 1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기업이지 앞서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대답했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뒤처지는 이유입니다. 냉소는 현실을 지켜보는 척하지만 결국 현실을 정당화하는 변명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냉소는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승리를 꿈꾸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열정이 사라진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나는 열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실패해도 좋았다. 그러나 냉소에 물든 사람은 내 곁에 둘 수 없었다. 그들의 한마디가 100명의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냉소형 인간은 항상 나는 현실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은 현실적이라는 말 뒤에는 변화하기 싫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현실에 안주할 뿐이다. 진짜 현실주의자는 냉소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설 방법을 찾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냉소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것은 실패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게 하지만 냉소는 다시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냉소는 영혼의 피로다. 나는 스스로 냉소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했다. 세상이 나를 비판할수록 나는 더 큰 열정으로 응답했다. 냉소는 말로 이길 수 없다. 오직 결과로만 이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냉소하지 마라. 냉소는 당신의 미래를 훔친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당신이 그 불공평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잃지 마라. 냉소는 똑똑한 사람의 함정이다. 모든 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세상을 움직여라. 나는 나 자신에게도 자주 말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냉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꿈꾸는 대신 분석하고 도전하는 대신 비웃는다. 그러나 세상은 분석이 아니라 열정으로 바뀐다. 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 말은 단지 기업 혁신의 선언이 아니라 냉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냉소는 지식의 무덤이고 열정은 부의 씨앗이다. 냉소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의 이야기를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 교훈으로 깨달았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내일을 믿는 사람이다. 냉소는 믿음을 죽인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다시 일으킨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려 한다. 인생의 진짜 부는 은행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다. 냉소를 버려라. 세상을 다시 믿어라.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부자의 정의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성공의 재정의이다. 성공의 재정의. 나는 평생 이 단어를 곱씹으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 나는
성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시장에서 앞서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진짜 성공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것이 부자의 척도였다. 돈은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나는 평생 돈보다 철학을 쌓으려 했다. 왜냐하면 철학은 세대를 넘어가지만 돈은 세대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불안했다. 더 커야 한다는 압박,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회사를 세운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성공의 정의는 완전히 바뀌었다. 성공은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였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같은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하고 중간에는 욕심으로 흔들리고 끝에는 공허함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이 나를 이끌었다. 부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에 따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나는 인생의 중반에 품질 혁명을 선언했다. 세상은 그걸 단순한 경영 전략으로 봤지만은 내게 그것은 철학이었다. 품질은 단순히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었다. 나는 말했다. 질은 생명이다. 그것은 단지 TV나 반도체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태도에도 질이 있고 관계에도 질이 있다. 부자의 삶이란 결국 질 높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고자 했다. 나는 회장이란 자리에서도 늘 나 자신을 시험했다. 성공이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다. 나는 어떤 결정이든 내 양심이 그렇다고 말할 때만 결단했다. 그것이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이었다면 나는 그 길을 갔다. 세상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진짜 리더는 방향을 지킨다. 방향을 잃은 분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정하게 두지 마라. 당신이 직접 정하라. 세상은 숫자로 성공을 측정한다. 매출, 수익, 재산. 그러나 나는 믿었다. 진짜 성공은 숫자에 있지 않다. 성공은 신뢰의 양으로 측정된다. 누가 당신을 믿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는가? 그것이 부의 진짜 잣대다. 나는 돈보다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든다. 그리고 신뢰의 결실은 세대를 넘어선다. 나는 인생의 끝에 다다를수록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부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돌려줘야 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기업이 커질수록 그 안에 사람들을 더 깊이 생각했다. 직원 한 사람의 삶, 한 가정의 안정이 결국 회사의 미래였다. 나는 숫자 대신 얼굴을 보았다. 얼굴 속에 진심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성공이란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내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덧붙였다. 그래서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살아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떠난 뒤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성공의 재정의였다. 나는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내 철학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지만 나는 늘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패는 값을 치른 교훈이다. 돈보다 값진 것은 배움이다. 나는 배움의 연속 속에서 성장했고 그 성장 속에서 부를 얻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남겼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것은 단지 기업의 경고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쇠락한다.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야 하고 이겼을 때 더 배워야 한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배움의 길 위에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의 본질이다. 정직, 책임, 열정, 그리고 신뢰. 이 네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부의 법칙이다. 나는 젊은 세대가 이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돈은 빠르게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없는 돈은 모래성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첫 문장을 떠올렸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 문장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다. 이거니 너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성공은 한 번의 정점이 아니라 수없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부는 목적이 아니다. 부는 도구다. 그 도구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돕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부의 철학이었다. 나는 삼성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믿은 것이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정, 인간의 창조력,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돈은 인간을 따르지만 인간은 돈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인생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나는 그들을 진짜 부자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 인생의 길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다. 실패도 고통도 모두 나를 만든 재료였다. 나는 그 속에서 배웠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나의 철학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오늘 멈췄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라. 변화하라. 두려움을 넘어라. 그리고 끝없이 성장하라.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 문장이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순간 진짜 성공이 시작된다.